안녕하세요. 크항생각입니다. 오늘은 Q&A 겸 AS 형식으로 많은 분들이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신 반출생주의 철학적 반박 시리즈의 댓글들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제 채널 통계에 잡힌 아주 흥미로운 지표 하나를 먼저 공유하고 싶은데요. 물론 이제 막 3,000조회수 나온 영상으로 너무 섣불리 넘겨짚는 거 아닌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숫자가 꽤 유의미한 맥락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여담이지만 제 채널에서 압도적으로 조회수가 높은 영상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통계를 확인해보니 이 시리즈를 시청하신 분들은 전부 만 25세에서 34세 사이의 남성이었습니다. 이러한 숫자가 보여주는 현상 이면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을까요? 아마도 이 세대가 현실에서 마주하는 삶의 무게와 조건들이 반출생주의라는 주제를 아주 예민하고 현실적인 문제로 받아들이게 만든 건 아닐까요? 한번 댓글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천천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죠. 댓글의 순서는 인기 순으로 유튜브에서 정렬해주는 방식이라서 좋아요가 더 높다고 가장 위에 있지 않은 점 참고해주시고 유튜브 말고도 팟빵에도 똑같이 올라갈 예정이어서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드린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항생각. 첫 번째 댓글입니다. 출산이 부도덕한 근본적인 이유는 아이에겐 선택권이 없이 강제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좋아요는 33개를 받았네요. 사실 이런 댓글을 보면 마음이 좀 아픕니다. 제가 영상을 참 지루하게 만드나 보구나 싶어서 말이죠.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통계 지표로도 그렇습니다. 총 길이가 7분 46초짜리 영상인데 평균 시청 시간이 1분 34초로 제 모든 영상 중에서 압도적으로 낮은 평균 시청 시간을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제가 영상 초반부에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도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라고 설명하면서 이 내용을 분명히 다뤘단 말이죠. 그래서 재미있게 잘 설명하는 분들이 참으로 부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넋두리는 여기까지로 하고 댓글을 내용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저는 논리학, 언어철학, 과학철학이 제 베이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 사실 이 댓글에는 논쟁할 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먼저 출산이라는 단어의 뜻부터 다시 살펴보죠. 댓글의 시작 부분을 보면 출산이 부도덕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쓰는 단어이지만 엄밀하게 따져보자면 여기서 출산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단어의 본래 뜻만 보자면 출산은 그저 아이를 낳는 생물학적이고 자연적인 사실에 불과합니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란이 되고 세포 분열을 거쳐 하나의 생물학적 개체가 모체 밖으로 나오는 그 물리적인 과정 말이죠.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이러한 자연적인 사실 그 자체에 도덕적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나거나 고양이는 채식이 불가능하고 육식만 가능하다거나 보노보들이 번잡한 흘레질을 해댄다거나 사바나 초원에서 가젤이 사자에게 사냥당하는 장면을 보며 부도덕하다고 느끼시나요? 물론 데이비드 베너터는 여기서 몇몇 예시조차 부도덕하다고 보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도덕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육식동물인 고양이가 육식하는 걸로 뭐라 하는 게 이상하니까요. 이처럼 자연현상에는 의도나 가치와 같은 마음현상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가치 중립적인 물리적 사건일 뿐이죠.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생물학적 사건으로서의 자연적 출산 자체에는 본질적으로 좋고 나쁨이 없다, 부재하다고 한 겁니다. 베너타처럼 나쁘지 않다가 아니고요. 따지고 보면 이 표현이 정말로 철학적으로 유해하다고 저는 봅니다. 나쁘지 않다는 표현이 어떻게 가치 중립일 수 있나요? 나쁘지 않다는 건 나쁨과 좋음이 이미 있는 상태에서 분별되는 거죠. 육식동물인 고양이가 육식하는 게 나쁘지 않나요? 아니면 좋고 나쁠 게 없나요? 전자가 되게 이상하게 들리지 않아요? 당연하죠. 나쁘지 않다와 나쁨이 없다, 부재하다와는 다르니까요. 즉, 도덕적 평가 자체가 불가능한 영역이라는 것이죠. 철학자 조지 무어는 이를 자연주의적 오류라고 말했습니다. 이걸 왜 오류라고 봐야 할까요? 만약 자연을 도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출산을 부도덕하다고 믿는 순간 생명을 탄생시킬 수밖에 없는 생명 그 자체가 부도덕해지고 더 나아가 생명을 탄생시킨 우주까지도 부도덕하다는 논리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반출생주의자들이나 이 댓글을 쓰신 분이 출산이 부도덕하다고 말할 때 머릿속에 염두에 둔 것은 생물학적 탄생 그 자체가 아닐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 고통스러움을 감수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 아이를 태어나게 만든 원인을
뭉뚱그려 출산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논증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섞어 쓰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논리적 오류가 발생합니다. 단순한 생물학적 사실을 도덕적 가치로 곧바로 건너뛰어 치환해버리는 오류 말입니다. 케이크가 맛있다고 해서 케이크를 반드시 먹어야 한다는 말이 오류인 것처럼요. 따라서 출산이 부도덕하다는 첫 문장은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대충 뜻이 통할지 몰라도 제대로 명제를 분석하면 애초에 범주 설정이 틀린 문장이 되어버립니다. 자연에는 도덕을 물을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저만 하는 게 아니라 프린스턴대 철학 교수인 엘리자베스 하먼 역시 주장하는 바죠. 그래서 베너타는 그녀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남겼습니다. 재생산 문제는 이례적인 사안이므로 비존재의 해악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왜 재생산 문제에는 자연의 도덕이 개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언어의 병에 갇힌 파리, 독단적 문자주의라는 표현을 쓰는데 되게 있어 보이는 말 같죠? 그런데 이는 베너타가 나는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포기했어라고 말하는 일종의 항복선언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오목을 두기로 했다고 해봅시다. 오목은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바둑알을 놓는 게 규칙이죠. 그런데 대뜸 상대방이 이 바둑알 하나로는 자신의 존재감을 담아낼 수 없다면서 바둑알 2번씩을 놓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 게임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형식과학인 논리학에도 수학에도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너타는 자연주의의 오류를 범하면서 나는 자연주의의 오류를 범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재생산 문제는 특별하고 이례적이니까 라며 상대방을 향해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는 사람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대댓글이 이런 점을 잘 지적합니다. 자연계에서 인류 문명과 교육 없이 호모사피엔스 무리로 존재했으면 오히려 일정 숫자의 출산이 필연일 텐데 오히려 반출생주의라는 인위적 가치 판단으로 원래라면 태어날 아이를 못 태어나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죠. 저는 이걸 마음현상이 없는 인류를 가정하신 걸로 생각하고 다음과 같은 첨언을 남겼습니다. 흥미로운 답글이네요. 다만 마음현상이 없는 호모사피엔스라는 가정을 한다면 우리 세계의 뜻, 의미, 가치 같은 것들은 전부 사라집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인위적, 가치 판단이라는 말조차 없죠. 그저 묵묵히 세계만이 존재할 뿐. 그런데 베너타는 마음현상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계에 존재하는 생명들도 태어나는 것보다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다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바나 초원의 가젤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사자에게 잡아먹히는 고통을 받을 일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요. 물론 저는 베너타가 과학 철학은 고사하고 형식과학으로서의 논리학이나 수학, 기하 혹은 수리 철학을 깊이 공부하지 않아서 발생시킨 논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댓글과 대댓글까지 묶인 댓글 타래를 한번 다뤄봤고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다른 댓글들도 이러한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태어나지 않으면 고통도 없고 강제로 희생당하고 100% 겪어야 하는 고통스러운 죽음도 없습니다. 우리가 먹는 소, 돼지, 닭 이런 애들은 강제로 인간의 쾌락에 의해서 고통받고 죽어서 고기가 되는 운명인데 이는 마치 후손들의 선택권도 없이 인간의 쾌락과 욕심에 강제로 태어나 국가를 위해서 강제로 고생하고 고통을 겪는 우리 후손들과 비슷합니다.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 댓글은 제 영상에서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았네요. 좋아요가 무려 52개입니다. 사실 첫 번째 댓글에서 이미 다 했던 이야기지만 다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 방금 전 제가 베너타를 두고 나는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했지만 재생산 문제는 특별하니까 자연주의적 오류가 아니다 라고 우기는 촌극을 벌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댓글도 정확히 똑같은 모순을 품고 있습니다. 댓글의 마지막 문장을 한번 보세요.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아주 그럴듯하죠. 그런데 잠깐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선택이라는 건 누가 하는 거죠? 마음현상이 있는 존재가 하는 겁니다. 더 좋다라는 평가는 누가 하죠? 이것도 마음현상이 있는 존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애초에 태어나지도 않은, 존재하지도 않는 후손에게 어떻게 선택권이 있으며 어떻게 더 좋은 상태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이건 철저한 모순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를 마치 안락하고 평화로운 대기실처럼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소, 돼지, 닭이 겪는 고통이나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팍팍함을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의 공간에 억지로 투사해놓고 거봐 안 태어나는 게 이득이지? 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대댓글에서 그 지점을 되게 짓궂게 꼬집습니다. 소, 돼지, 닭은 우리가 아니어도 먹힘. 이해 질서라 다른 사람이 댓글을 답니다. 게다가 출산은 안 해도 안 죽음. 크크크
왜 하는 거임? 이 댓글은 상대 댓글을 같은 방식으로 공격하려다 함정에 빠졌네요. 정정하자면 출산은 안 해도 안 죽음이 아니라 출산은 안 하면 죽고 자시고 할 게 없다는 게 맞죠. 그리곤 다른 한 분이 이렇게 남기면서 감정 싸움이 시작됩니다. 안타깝네. 저 생각으로 이 소중한 인생을 살다 갈 거라 생각하니 아까 그 52개 좋아요를 받았던 원래 댓글 작성자분이 직접 등판해서 이렇게 맞받아칩니다. 네 부모도 네 후손들도 너 역시 언젠가는 죽어서 관짝행에 들어갈 운명인데 태어나서 무슨 소용인가? 비존재로서 고통과 죽음 모두 피하고 인간의 육신을 얻음으로써 강제로 얻는 책임감은 어찌 보상받는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봤자 끝은 관짝이다. 착각하지 마라. 출산범. 출산범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네요. 이어서 다른 반출생주의자 분들도 가세합니다. 보통 반출생주의 주장하면 하는 말이 에휴 불쌍하다 쯧쯧. 이딴 인신공격임. 논리로 반박하는 거 본 적이 없음. 왜? 반박이 불가능하거든. 삶은 고통을 반드시 수반. 아이가 선택할 권한 단 한 개도 없음. 그래놓고 낳아준 걸 감사해라 부양해라 등등 온갖 개지랄 시작. 심지어 이것도 다 중급 이상의 환경에서 자랄 때 의미고 기본조차 안 되어 있는 집도 많음. 노예가 노예를 낳을 줄 알면서 낳는다. 그것이 죄가 아니면 무엇이 죄인가? 여기에 또 다른 분이 비판을 남기죠. 불쌍한 거 맞음. 이응. 힘든 환경에서 고통을 딛고 일어나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인간들. 그러자 마지막 쐐기를 박듯 이런 대댓글이 달립니다. 애초에 고통받을 필요가 없는데 왜 딛고 일어나야 함? 자, 이 대댓글 타례를 쭉 읽어보면 반출생주의를 둘러싼 팽팽한 대립구도가 완벽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간에 논리로 반박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하신 분의 댓글이 눈에 띄는데요. 제가 이 3부작 시리즈를 영상으로 만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불쌍하다는 식의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라 진짜 논리로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먼저 52개 좋아요를 받았던 원작자분의 대댓글부터 볼까요? 끝은 관짝이다. 비존재로서 고통과 죽음을 피한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 비존재는 무엇을 피하는 주체조차 될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를 마치 고통이 면제된 평화로운 대기실처럼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게다가 죽음이라는 결과 하나만으로 삶이라는 과정 전체를 무가치하다고 퉁쳐버리는 건 전형적인 니힐리즘, 즉 허무주의적 시각입니다. 끝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맺는 관계와 의미까지 가짜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 아이가 선택할 권한이 단 한 개도 없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권은 애초에 의식 있는 존재에게만 주어지는 개념입니다. 태어나지도 않은, 존재하지도 않는 무언가에게 선택권이 박탈당했다고 말하는 건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문장이죠. 그리고 노예가 노예를 낳는다. 기본조차 안 되어 있는 집도 많음. 현실의 팍팍함을 찌르는 아주 뼈아픈 말입니다. 하지만 영상 1편에서 분명히 구분지었죠. 여기서 분노해야 할 대상은 생물학적인 생명의 탄생 그 자체가 아니라 가난과 억압을 물려주는 부조리한 조건과 상황, 그리고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환경이죠. 부당한 사회구조와 무책임을 이유로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 자체를 죄라고 단정짓는 건 심각한 논리적 오류입니다. 마지막으로 애초에 고통받을 필요가 없는데 왜 딛고 일어나야 함? 이라는 말. 이게 반출생주의의 가장 강력한 방패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분들 마음 깊은 곳에는 역설적으로 삶은 이토록 고통스러워서는 안 된다는 강렬한 도덕적 항의가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좋아요 52개를 받은 작성자분도 무의식적으로 이런 표현을 남겼죠. 강제로 얻은 책임감은 어찌 보상받는가. 같은 맥락입니다. 영상 3편에서도 말씀드렸듯 삶이 원래 가져야 할 완벽함과 아름다움을 그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바라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현실에 깊이 절망하고 항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항의를 보상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다음 댓글 타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시칼이 감각을 느끼고 사고를 하고 존재하는 게 고통스럽다고 인지할 수 있고 사망하진 않잖아. 엄연히 자아가 존재하는 인간을 시칼이랑 비유하는 것부터 틀림. 그리고 반출생주의는 있는 걸 없애야 한다. 존재가 악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인간이 비존재를 존재하게 결정하는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임. 이게 맞음. 살면서 필연적으로 원치 않는 고통을 줄 수밖에 없음. 원치 않는 고통을 주는 것 자체가 이미 윤리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건 자명한데 왜 자꾸 엉뚱하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음. 내가 20살도 되기 전에 알아버렸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것 하나는 아이를 낳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결혼, 가족, 더 나아가 모든 사회 규범에 대한 내 두려움은 거기서 온다. 자기 자신의 결함을 자식에게 전달하는 것. 그래서 자신이 겪었던 시련을, 어쩌면 더 지독한 시련을 자식에게 강요하는 것은 범죄 행위다.
내 불행과 내 고통을 이어받을 사람을 낳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부모들이라 모두 무책임한 자들이거나 살인자들이다. 에밀 시오랑. 이번에는 제가 1편 영상에서 들었던 칼의 비유를 아주 정면으로 비판해주신 댓글로 시작하네요. 시칼은 감각도 없고 자아도 없는데 엄연히 감정을 느끼는 인간을 어떻게 시칼에 비유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시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오해가 하나 발생했는데요. 저는 제 영상 어디에서도 인간을 칼에 비유한 적이 없어요. 저는 출산이라는 행위를 칼에 비유했습니다. 칼 자체를 악하다고 할 수 없듯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 그 자체를 부도덕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의미였죠. 진짜 문제는 칼을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가에서 오듯 출산에서 진짜 도덕적 논의에 초점이 되어야 하는 것은 생물학적 탄생 그 자체가 아니라 부모가 어떤 책임과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비유의 대상을 완전히 거꾸로 짚으신 거죠. 그리고 그 아래 달린 대댓글들을 보면 반출생주의를 지지하는 분들의 아주 강력한 핵심 전제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바로 고통은 무조건 나쁘다는 믿음이죠. 필연적으로 원치 않은 고통을 줄 수밖에 없으니 출산은 윤리적으로 잘못되었다거나 극단적 허무주의 철학자인 에밀 시오랑의 문장을 인용하며 부모를 살인자들이라고 칭하는 대목에서 그 절망감이 짙게 묻어납니다. 이분들의 마음속에 깔린 고통 이퀄 나쁨이라는 공식은 우리의 원초적 경험과 맞닿아 있어서 직관적으로는 아주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영상 2편에서 논리학의 개념을 빌려 철저하게 검토해보았죠. 고통은 언제나 나쁘다는 주장은 논리학적으로 모두 명제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단 하나의 발레만 있어도 거짓이 되어버립니다. 삶을 돌아보면 이 전제를 부수는 발레들은 차고 넘칩니다. 운동을 할 때 겪는 근육통, 공부를 할 때 느끼는 인지적 부담과 좌절감,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겪는 극도의 슬픔조차도 장기적으로는 건강 증진, 지적 성장, 그리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명백히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필수적인 과정이 됩니다. 즉, 고통은 단순히 피해야 할 해악이 아니라 때로는 성장과 의미 창조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구성 요소입니다. 따라서 삶에 필연적으로 고통이 수반된다는 사실 자체가 출산을 곧바로 범죄나 비윤리적 행위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물론 에밀 슈랑의 말처럼 부모가 완벽하지 않기에 자식에게 결함과 시련을 물려주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는 하죠. 부조리한 세상에서 겪는 아픔도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는 단순한 고통 쾌락 반응 기계가 아닙니다. 영상 3편에서 다루었던 원치 않는 가석방 비유 속 로버트를 떠올려 보세요. 그는 감옥이라는 끔찍한 고통의 공간에서도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가치를 발견하고 의미를 구성해낼 수 있는 존재입니다. 고통을 피하기 위해 아예 존재를 지워버리자는 주장은 인간이 지닌 이 놀라운 극복과 의미 창조의 가능성을 완전히 묵살해버리는 안타까운 시도일 뿐입니다. 결국 이 댓글 탈의 역시 너무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진 이상주의자들이 현실의 고통에 좌절하여 내지르는 비통한 도덕적 항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댓글입니다. 인간이 누군가에게 신이 될 수 있는 방법 이꼴 출산 육아라고 봄. 좋아요가 16개나 달렸지만 제 입장에서 이 짧은 한 줄의 댓글은 사실 어떤 의도로 쓰신 건지 그 맥락이 100% 분명하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긍정의 의미일 수도 있고 반어법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 심정을 담아서 이 문장을 조금 비판적으로 해석해보자면 저는 여기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서늘한 욕망이 민낯이 보입니다. 만약 부모가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이자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주체로 존중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저 내 권력과 통제력을 확인하거나 나의 결핍을 채워줄 수단으로만 여긴다면 말이죠. 저는 이것이야말로 타인을 자신의 자아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지극히 나르시스트적인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신이나 절대자처럼 여기며 자식을 통제할 수 있는 소유물로 대할 때 그 억압과 폭력성이 한 개인의 삶에 얼마나 깊은 고통을 남기는지 우리는 현실에서 너무 자주 목격합니다. 우리가 영상 내내 철학적으로 출산과 양육의 도덕성을 고민한 이유는 결코 부모가 누군가의 신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 세계에 던져져서 스스로 기쁨과 슬픔을 느끼고 의미를 찾아 나갈 마음 현상을 지닌 한 사람을 맞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도덕적 논의의 핵심은 새로 태어날 독립된 존재를 위해 부모로서 어떤 책임을 다할 것인가로 모여야만 합니다. 자, 다음 댓글입니다. 부모의 이기심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생로병사, 애비 흘리고, 굽을 듣고, 원증 회고, 오음 선고를 필연적으로 겪는다. 태어나지 않는다면 이러한 고통을 겪을 필요가 없다. 불교의
사고팔고 개념까지 가져오셔서 삶의 고통을 아주 상세하게 나열해 주셨네요. 하지만 사실 이 댓글은 표현만 조금 더 무거워졌을 뿐 우리가 이 영상 초반부터 내내 다루었던 내용과 완전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앞의 내용을 다시 들어보시길 바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댓글 탈에는 좀 흥미로워서 제가 직접 등판했던 내용입니다. 수학이나 통계학에서 쓰이는 개념을 가져와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주셨거든요. 태어난 사건과 살면서 겪게 되는 사건은 독립사건이 아닌 종속사건 아닌가요? 이 질문을 보고 저는 반출생주의의 논리가 직관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지 이른바 베노타의 철학적 야바위를 설명해드릴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글을 달았죠. 독립사건과 종속사건으로 보신다면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노타의 논리를 이용해서 그가 야바위치는 직관적인 점프가 무엇인지 몇 가지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이혼은 결혼의 종속사건이다. 왜냐하면 결혼 없이는 이혼 사건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혼 자체가 이혼의 원인이다. 결혼은 나쁘다. 교통사고는 차량 생산의 종속사건이다. 왜냐하면 차량 생산 없이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량 생산 자체가 교통사고의 원인이다. 차량 생산은 나쁘다. 이처럼 존재사건과 존재조건을 종속사건으로 보게 되면 상술해 놓은 해기의 논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따라서 태어남은 필요조건으로 봐야 합니다. 태어남은 고통과 쾌락을 겪기 위한 무대일 뿐이지 고통 그 자체를 생산하는 범인이 아니에요. 무대는 죄가 없어요. 어떠신가요? 고통이라는 사건이 일어나려면 일단 생명체가 존재해야 하니까 종속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 탄생은 고통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자 무대일 뿐이라는 점을 비유로 풀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답글에 원래 질문자분이 대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생각보다 태어남이라는 사건은 간단하지 않은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형식적으로는 타당할지 몰라도 예시의 사건들은 주체가 종속사건을 인지하고 하는 거니까요. 그럴싸하게 들리겠지만 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비존재는 선택권이 없다는 말이죠. 태어나기 전 무의 상태를 마치 아무것도 모른 채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는 의식이 있는 영혼처럼 상상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존재하지 않는 상태를 두고 도덕적 선택권이나 인지 능력을 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범주오류입니다. 물론 이 뒤에 다른 분이 참전하셔서 논의가 좀 거칠어지긴 했습니다. 밥 먹다가 목에 걸려 죽을 수 있다는 거 인지하고 밥 드시나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사세요. 그거랑 같은 게 아닌데요. 그리고 짚고 갈 건 짚어야지. 그런 식으로 유야무야 넘기는 게 더 독임. 중간에 난입하신 분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사세요라는 빈자는 사실 우리가 지양해야 할 태도이긴 합니다. 상대방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건 어떠한 경우에도 바람직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 댓글 탈의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출생주의를 방어하기 위해 인지나 선택이라는 단어를 끌어올수록 결국 비존재에게 어떻게 의식이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모순에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이죠. 자, 다음 댓글 탈의를 한번 살펴볼까요? 태어남과 태어난 이후에 겪는 고통스러운 조건이 개념적으로 구분된다는 점은 수긍이 됩니다. 다만 전자가 필연적으로 후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 이런 개념적 구분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전자를 제거하지 않고는 후자를 막을 방법이 없으니 결국 태어난다는 사실 그 자체가 고통을 발생시킨 절대적 원인이 아닌가요? 제가 1편 영상에서 출산 자체와 출산 이후의 상황을 구분해야 한다고 했던 핵심 논리를 정면으로 파고든 질문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 베노타의 논리대로 원인이 되는 사건 전체를 부도덕으로 규정해버리면 사람을 찌를 수 있는 돌칼의 발명이나 심지어 우주의 탄생 자체도 부도덕하다고 평가해야 하는 우스꽝스러운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답변을 달았습니다. 그러자 질문자분이 다시 한번 재반박을 해주셨어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데에는 수만 가지 이유가 결합하지만 모두 동일한 중요도를 매길 수 없습니다. 예컨대 A가 B를 밀쳤고 B가 넘어져서 다쳤다고 해볼게요. B가 다친 원인을 물었을 때 그 직전 사건인 B가 넘어져서 라고만 답하는 것은 반쪽짜리 대답이지 않을까요? 애초에 A가 밀친 게 더 근본적인 원인이니까요. 우리는 수많은 자연적 사건들 중 어떤 것의 기여도가 더 큰지에 대해 규범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고 그게 윤리입니다. 후자를 발생시키는 출생이야말로 고통의 더욱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언뜻 들으면 그럴싸한가요? 하지만 A가 B를 밀친 상황의 비유에는 아주 치명적이고 근본적인 오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A가 B를 밀치려면 가장 먼저 무엇이 전제되어야 할까요? 밀침을 당할 B가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A가 멀쩡히 서 있는 B의 등짝을 밀쳐서 넘어뜨렸다면
당연히 A의 행위가 부도덕한 폭력입니다. 그런데 출산이란 사건은 어떤가요? 출산하기 전의 상태, 즉 비존재 상태에는 밀침을 당할 B라는 주체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이에요. 따라서 직전에 설명했던 차량 사고는 차량 생산 때문에 생겼으니 차량 생산을 하지 말자. 결혼해서 이혼했으니 결혼을 하지 말자고 말하는 상황과 똑같죠. 이 두 가지 비유가 이상하게 느껴지신다면 사람의 고통은 태어났기 때문에 받는 거니까 사람을 낳지 말자도 똑같이 이상하게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자연적 사건에 규범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무슨 말인가요, 이게? 가재를 사냥하는 사자에게 규범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나요? 고양이가 육식을 하는 것에 규범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나요? 얼룩말이 태어난 것에 규범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나요? 이분은 원인과 이유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댓글입니다. 삶은 투정이라는 말은 인간 창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 창가를 생각하면 저 또한 뭔가 인간 창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만 같지만 삶이 너무 고단하네요. 일을 하면서 먹고 사는 서민의 고단한 삶을 물려줄 수밖에 없다면 그것을 비난하는 세상이니까요. 그리고 생물이라면 그 어떤 생명체도 일하고 싶어하지 않죠. 그것이 본능이기에 먹고 놀고 쉬고 싶어 합니다. 칼에 대한 비유는 뚱딴지 같은 소리라고 생각됩니다. 서민으로서 하루하루 노동하며 살아가는 고단함과 피로감이 짙게 배어 있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댓글이긴 합니다. 하지만 철학적, 과학적 엄밀성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이 댓글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오류 하나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바로 이 문장입니다. 생물이라면 그 어떤 생명체도 일하고 싶어하지 않죠. 그것이 본능이기에 먹고 놀고 쉬고 싶어 합니다. 이건 자연과학적으로도 진화과학적으로도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자연계의 현상을 인간의 관점으로 의인화해서 생각하면 바로 이러한 중대한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대자연의 생물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노동과 휴식의 이분법적인 개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꿀벌이 꽃가루를 모으고 비버가 댐을 짓고 철새가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것을 두고 아, 쟤네들도 뼈 빠지게 일하기 싫겠지. 억지로 출근하는구나. 본능은 넷플릭스 보면서 쉬는 걸 텐데 라고 해석하시나요? 아닙니다. 생명체에게 끊임없이 움직이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에너지를 쓰는 과정 그 자체는 억지로 쥐어짜내는 고역이 아니라 생존하고 번식하기 위한 생명활동의 디폴트 값입니다. 즉, 마음 현상을 지닌 인간이 겪는 고단한 임금노동의 잣대를 대자연의 생물들에게 억지로 투사해버린 것이죠. 이렇게 자연적 사실과 사회적 조건을 뒤섞어서 의인화하는 시각에 갇혀 계시다 보니 제가 1편에서 말씀드린 칼의 비유가 당연히 뚱딴지 같은 소리로 들리셨을 겁니다. 서민으로서 먹고 살기 위해 고단하게 일해야만 하는 현실은 우리가 처한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조건과 상황입니다. 반면 생명체가 태어난다는 것은 생물학적이고 자연적인 사실이죠. 우리가 겪는 고통의 진짜 원인은 부조리하고 가혹한 사회적 조건인데 이분은 대자연의 모든 생물조차 일하기 싫어한다는 잘못된 의인화를 통해 생물학적 탄생 그 자체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칼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칼이 쓰이는 방식이 문제인 것이죠. 현실의 고단함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피로감이 자연의 법칙을 왜곡하거나 논리적 오류를 정당화해 줄 수는 없습니다. 자, 다음 댓글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질문은 발상이 꽤나 흥미로워서 저도 참지 못하고 직접 등판했던 댓글입니다. 그냥 태어나기 전에 반출생을 원할 것 같은 기질을 가진 유전자를 제거하면 해결 아닌가요? 어떠신가요? 언뜻 들으면 SF 영화에서 나올 법한 기발하고 통쾌한 상상 같지만 사실 이 질문은 심리 철학에서 아주 오랫동안 치열하게 다루어온 묵직한 주제를 정통으로 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환원주의나 철학자 콰인의 자연주의적 발상이죠.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대댓글을 남겼습니다. 말씀하신 발상은 철학적으로 매우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심리 철학에서 말하는 환원주의나 자연주의 철학자 콰인의 발상과 맞닿아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믿음과 사상이 단순히 신경 자극이나 유전자의 산물에 불과하다면 유전자를 가위질해서 특정 사상을 제거하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매트릭스 편에서도 다뤘듯 인간의 믿음, 바람, 행위가 단순히 물리적 뇌 상태나 유전자로 완전히 환원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자 퍼트넘의 쌍둥이 지구 생각 실험이 좋은 발례가 될 것 같은데요. 그는
이 실험을 통해 의미는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제 답글 아래 달린 다른 분들의 대댓글도 읽고 넘어갈게요. 유전자는 무조건 다양하게 좋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멋진 신세계에서 결과가 잘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올더스 헉슬리의 소설 멋진 신세계가 바로 이 지점을 완벽하게 꼬집은 디스토피아 명작이죠. 국가가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불만도 고통도 없는 완벽하게 통제된 행복을 주입하려 할 때 우리는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인간성 그 자체를 거세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주 예리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유전자를 통해서 반출생주의를 없애자는 발상은 효율적일지는 몰라도 결국 인간이 스스로 의미를 찾아나가는 주체적이고 독립된 인격체라는 사실을 지워버리는 위험한 접근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댓글은 굉장히 길지만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과 같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와 동일하죠. 그러므로 이렇게 비유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차량 사고는 차량 생산 때문에 벌어졌으니 차량 생산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혼은 결혼 때문에 벌어졌으니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의 고통은 태어났기 때문에 발생했으니 사람을 낳지 말아야 한다? 이 세 가지가 똑같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면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듣고 와주세요. 아참, 다음 댓글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에 달렸던 대댓글은 짚고 넘어가 봅시다. 1. 모든 출산은 고통을 얻을 가능성이 반드시 수반됩니다. 2. 우리는 고통을 주지 않아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3. 어떤 행동이 전제 2를 해친다면 그 행동은 도덕적으로 나쁩니다. 일단 세 가지는 공리로서 전제합시다. 그럴 경우 고통의 가능성을 산출하는 출산은 필연적으로 전제 2인 고통을 주지 말아야 한다를 해치게 되므로 출산은 항상 도덕적으로 나쁩니다. 베너타는 엄격한 의미에서 존재와 비존재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어떤 개인이 임의의 존재 X가 처음부터 없던 세계 R과 없다가 있는 세계 R2를 그 개인의 관점에서 가능세계 의미론으로 비교합니다. 이 상태에서 공리 A. 이익을 산출할 도덕적 이유가 없다. B. 고통을 산출하지 않을 도덕적 이유가 있다를 전제하면 그 개인의 관점에서 가능세계 R2는 가능세계 R1보다 항상 도덕적으로 나은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공리를 만약 수용하면 출산은 항상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끊어서 가볼게요. 이 댓글, 형식 논리학의 용어들을 쓰면서 굉장히 엄밀한 분석을 한 것 같죠? 하지만 저는 이분이 공리라는 단어의 무게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고 봅니다. 첫째, 주장을 공리라고 우기지 마세요. 공리란 수학이나 논리학에서 증명할 필요가 없는 자명한 진리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평면에서 두 점 사이를 잇는 가장 짧은 선은 직선이다. 같은 거죠. 이익을 산출할 도덕적 이유가 없다. 고통을 산출하지 않을 도덕적 이유가 있다. 이건 자명한 진리가 아닙니다. 베너타 본인의 극단적이고 논쟁적인 가설일 뿐이에요. 제가 이 편 영상에서 수많은 판례를 들어 비판했던 내용이기도 하죠. 자기 입맛에 맞는 편향된 가설을 마음대로 공리라고 이름 붙여놓고 논리를 전개하는 건 일단 내 말이 무조건 맞다고 치자. 자, 계산해보니까 내 말이 맞지? 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결국 아까 했던 이야기와 똑같지만 논리학적으로 바꾼 것에 불과하죠. 게다가 가능세계 의미론도 정확히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가능세계 의미론이란 어쩌다 참이 된 말을 가려내는 도구예요. 가령 나는 딸기를 좋아한다는 말이 이 세계에서는 참일 수 있지만 가능세계에서는 거짓일 수 있다. 거짓인 가능세계가 있을 수 있다는 말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태어났다는 말은 되게 복잡한 말입니다. 나는 태어났다는 말은 단순히 내 몸뚱아리가 세상에 툭 떨어졌다는 물리적 사실만을 의미하지 않거든요. 진짜 의미는 내 생각이 생겨났다, 내 마음이 생겨났다는 뜻이죠. 그런데 나의 마음이 생겨났다를 거짓으로 두는 세계, 즉 내가 태어나지 않은 가능세계를 나의 관점에서 평가한다고요? 이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마치 수학에서 숫자를 0으로 나누는 것과 똑같은 오류예요. 내가 태어나지 않은 가능세계는 아직 인식할 주체가 없어서 무엇이 참이다라는 것조차 모르는 절대적 무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애초에 그러한 세계를 나의 관점으로 들여다볼 수도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존재하지도 않아서 생각할 수도 없는 세계에 들어가서 내가 태어난 세계보다 고통이 없으니 이쪽이 내게 더 이익이군 하고 계산을 한다고요? 이건 논리적인 게 아닙니다. 태어나지 않은 가능 세계를 나의 관점에서 평가하겠다는 시도 자체가 구조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오류입니다. 이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했듯이 베노타와 이 댓글 작성자는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할 건데 이건 좀 특수한 사안이니까 예외로 쳐줘 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한 겁니다. 자연주의적 오류가 왜 메타적인 층위의 오류인지, 왜 범주의 오류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계속해서 나머지를 읽어볼게요. 이 논증은 열린 구조는 아니나 공리계에서 형식적 구조가 올바름으로 논리적으로 타당합니다. 개인적으로 비판을 한다면 베노타의 반출생주의는 출산의 해악성을 보여주기는 하나 그것이 도덕적으로 항상 피해야 할 것인지는 별도의 주장이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그는 후속 논증으로 이를 강화하나 그 후속 논증의 엄밀성은 다소 약해 보입니다. 결국 베노타의 주장은 주어진 공리계에서 타당하므로 논리적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는데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논리적인 문제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베노타의 이 논증은 논리학과 언어 철학을 깊게 공부하지 않으면 겉보기에는 무척 정교해 보여서 속아 넘어가기 아주 쉽습니다. 실제로 베노타의 책을 국내에 번역하신 분이 방송대 법학과 교수이자 변호사이신 이민열이라는 분입니다. 서울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까지 법학으로 학위를 취득하신 분이니 당연히 엄청 공부를 많이 하셨겠죠. 저 역시 개인적으로 이분이 직접 쓰신 헌법 논증 이론이나 정의란 무엇인가는 틀렸다 같은 책들을 아주 재밌고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법학자로서 법적 논리를 전개하시는 탁월한 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죠. 하지만 그러한 백그라운드와는 별개로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법학 그리고 논리학 언어 철학의 차이입니다. 법학은 이미 만들어진 헌법이나 법률이라는 주어진 규칙 안에서 어떤 행위가 합법인지 위법인지를 따져 묻는데 특화된 학문입니다. 주어진 시스템 안에서의 정합성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논리학과 언어 철학은 다릅니다. 이 시스템의 전제 자체가 언어적으로 성립 가능한가? 애초에 오류를 품고 출발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따져 묻는 학문입니다. 훌륭한 법학자는 맞죠. 그러나 언어 철학과 논리학 그 자체를 깊이 파고들지 않으셨다 보니 베노타가 저지르고 있는 이 메타적 층위의 오류를 명확하게 포착하지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나지 않은 세계에서 이익을 계산한다는 것은 주어진 공식 안에서 계산을 틀린 게 아닙니다. 아예 수학에서 0으로 나누기를 시도하는 것처럼 언어적으로 성립조차 할 수 없는 범주 오류, 즉 메타적 층위의 오류입니다. 이 댓글을 남겨주신 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베노타가 억지로 만들어 놓은 고통은 나쁘고 비존재는 이익이다라는 잘못된 세계관 안쪽만 들여다보며 계산이 맞네, 논리적으로 문제 없네 라고 착각하신 겁니다. 이건 공리계도 아니거니와 애초에 그 주장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허상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다는 그 메타적인 오류를 보지 못하신 거죠. 하나, 결혼을 해야 이혼을 할 수 있다. 둘, 이혼은 고통스럽고 나쁘다. 따라서 이혼을 막으려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 논증이 이상하다면 전제와 원인은 다르다는 원인 오인의 오류를 직감적으로 느끼고 계신 겁니다. 이는 문장 내부의 뜻으로 오류를 알 수 없고 메타적인 입장으로 봐야만 무엇이 오류인지를 알아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형식이 맞다고 해서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게 얼마나 공허한 말인지 잘 보여줍니다. 자, 마지막 댓글입니다. 난 웬만해선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지만 반출생주의 같은 소리는 진짜 별로 말도 섞고 싶지 않을 만큼 역함. 이 뒤로도 꽤 긴 댓글이 이어지지만 내용은 비슷해서 생략하겠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런 댓글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표현의 자유로 억압하는 뉘앙스는 좋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직접 등판해서 아예 의미 없는 헛소리라고 치부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글에 남긴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반출생주의자들을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반출생주의라는 이 극단적이고 결함투성이인 주장을
우리가 굳이 시간을 들여 논리적으로 박살내본 경험이 정반대의 폭력을 막아내는데도 아주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 정반대의 폭력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친출생주의로 둔갑한 억압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이 대댓글을 남겼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생명을 줬다는 원인만으로 부모 뜻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며 강요하고 심지어 몇몇은 자식 덕을 보려고 하기까지 하는 이른바 효라는 이름의 친출생주의. 베너타의 논증 실패는 이러한 친출생주의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오류로 실패함을 보여줍니다. 물론 과거보다는 많이 흐려지긴 했지만 여전히 유교 문화가 남아있긴 하잖아요. 저는 계속해서 자연적 출산 그 자체에는 좋고 나쁨이 부재하다는 것을 강조했죠. 이는 베너타가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을 나쁘다고 평가하는 자연주의적 오류를 범했듯이 부모가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을 무조건 좋은 것이자 거룩한 은혜로 둔갑시켜 자식에게 빚을 지우는 행위 역시 완벽하게 똑같은 자연주의적 오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적 사실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 자체가 자식에게 무한한 빚을 지우는 보증수표가 될 수는 없어요. 진정한 도덕적 평가는 출산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에 부모가 한 생명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책임을 다했는가 하는 과정에서 매겨져야 합니다. 결국 베너타의 논증이 어떻게 실패하는지를 꼼꼼히 추적하고 해체하는 작업은 그저 허무주의자들과의 말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태어난 것은 무조건 나쁘다는 억지뿐만 아니라 낳아줬으니 무조건 감사해라라는 억지까지 동시에 끊어낼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철학적 무기를 우리 손에 쥐어줍니다. 그렇기에 반출생주의는 그저 개짖는 소리로 무시하고 넘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철저하게 해부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훌륭한 오답 노트인 셈이죠. 크앙생각. 자, 여기까지 댓글 읽기 콘텐츠를 진행해봤습니다. 사실 반출생주의를 반박하는 시리즈 영상을 만들게 된 것은 반출생주의를 믿는 분들을 설득하려는 차원은 아니었고요. 반출생주의를 믿는 것은 믿는 분들의 자유니까요. 다만 그것이 좋은 생각인가, 바람직한 생각인가를 따져 물었을 때 아니라는 판단이 들어서 영상을 공유해봤습니다. 마침 반출생주의와 관련해서 제대로 반박하는 대중적인 채널이 보이지 않아서도 한몫했고요. 그걸 떠나서 통계 지표에서도 나타나듯 사람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제 입장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든 갖지 않든 이 논의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효라는 개념도 친출생주의도 메타적으로 오류가 있다는 것을 덕분에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